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 이제 업계 후배들이나 주변에서도 전락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싶어 했었는데 사실은 6월 달에 제 고객님들도 늘리는 쪽보다 오히려 더 사는 쪽을 선호하셨었고요. 그래도 지금 저는 포트에 현금 비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은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을 때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관련해가지고 같이 의견을 좀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와 하반기 핵심 변수는 무엇입니까? 지난달에 나왔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지지난달도 그렇고 일단 수급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서부터 상장을 예고하면서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고 그 수급이 전자하고 닉스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던 데다가 두배 레버리지 ETF 상장 전후 해가지고 대부분의 섹터 수급이 다 소위 반도체 투탑에 집중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좀 심화됐고요. 이게 이제 두배 레버리지 ETF 효과 때문에 반도체 쪽이 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급을 천천히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그만 상승을 하고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정상적인데 예탁금이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전자닉스로 쏠리는 그런 흐름 자체는 여타 섹터를 다 죽여버리면서 반도체로만 수급이 쏠렸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 게 이제 연못안에는 그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자하고 닉스라고 하는 고래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두배 레버리지를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연못에 있는 먹이를 모두 다 흡수,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유동성을 다 흡수해버리게 되는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말라버리게 되면 여타 그 물고기들, 섹터들은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럼 말라 죽게 됐을 때 그 물은 멀쩡하냐는 거죠. 물도 흐려집니다. 물도 오염되고요. 그렇게 되면 먹이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고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 패턴의 흐름이 사실은 전조가 말 6월부터 계속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을 계속 불편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정점론, 또 뭐 AI 버블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드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도체 섹터가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로 지금 전부 몰려 들어가 있는 수급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나머지 섹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거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할 정도로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미 문제가 커져버린 상태고 이 수급이 꼬여버린 것 중에 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연기금 쪽이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이제 연기금은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줬고 연기금이 5월 28일경 국내 투자 비중을 갖다 14.9%에서 20.8%로 기습적으로 6%를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연기금은 팔지 않고 외국인들은 이른바 펀드 내에서 비중 초과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헤어컷 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두배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에 이제 목을 맨 일반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 이게 모든 수급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고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니까 이제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전반기하고 달라진 거는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배 레버리지 ETF 잔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웹도덕 현상은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다. 물론 이달 말부터 증거금 상향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말라버린 수급을 갖다 뭐가 채워줄 것이냐는 부분. 과거 같으면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이렇게 급락할 때는 받아줘가지고 막아줬었는데 지금은 연기금이 그렇게 할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을 해도 방어막 역할을 전혀 못해주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딱히 답이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가가 수급이 풀리려고 그러면 일단은 두배 레버리지 ETF 전체 총자산은 줄었던 어쨌든 간에 변동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가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든 아니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다시 투자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 얘기는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수급이 꼬여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풀려가는 모습이 보여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저가에 줍줍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을 다시 좀 살려내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시장이 좀 숨통이 터질 것 같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자금도 빼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지금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적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신랄 같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들하고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가의 어떤 반응,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게 모든 걸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주가 전반을 흔들어 버리는데 조금이라도 시장에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이슈가 나온다든지 또 이제 매크로 쪽에서 이란 전쟁 관련된 부분이 종전에 더 가까워지면서 유가도 좀 안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역시도 미국채 금리 역시도 좀 안정되는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는데 너무 대책도 좀 늦은 것 같고요. 대책의 실효성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천상 우리는 지금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는 외부의 힘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웹도덕 현상을 막을 수 있게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최대한 제어해 주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는 보유와 비중 축소 중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 이제 업계 후배들이나 이제 주변에서도 전략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싶어 했었는데 사실은 6월 달에 제 고객님들도 늘리는 쪽보다 오히려 더 사는 쪽을 선호하셨었고요. 그래도 지금 저는 포트에 현금 비중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은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업계 후배들 뭐 이제 몇몇한테 그런 걸 받았는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팔아서 실익이 있을까?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결국 AI 사이클이 끝이 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어떤 그 정점을 찍고 이제 빠지는 구간이다라는 확신이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뺐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중국 CXM 이슈라든지 어렵게 나왔던 뭐 중국에서 DUV 장비 개발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실제성을 떠나가지고 약간의 노이즈, 그러니까 센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좀 흔들렸다고 이해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 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관련됐을 때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금리하고 연동이 돼버릴 거를 또 우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주간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이후에 나올 실적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쪽을 좀 기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적어도 저는 지금 현재 AI 사이클, AI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금 흐름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뭐 엔비디아나 또는 뭐 메타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알파벳이나 뭐 MS라든지 이런 쪽이 재무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AI 투자에서 AI 영역에서 지금 절대적인 강자가 출현한 것도 아닌데 섣불리 이거를 저는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구간에서 이제 가장 큰 딜레마는 100% 주식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딜레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펀더멘탈 지수로만 본다면 제가 생각했던 펀더멘탈의 바닥 지수는 6,200선을 바텀으로 일단은 봤었는데 오늘 그거를 깼던 것 같아요. 장중에 깬 종가도 더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깼을 것 같은데 6,000 밑으로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 더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저는 파는 쪽보단 지켜보고 싶다. 다만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데드캣 바운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어쨌든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언제 팔아야 하나입니다. 이사님께서 보는 매도 타이밍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계속 6월달 내내 수급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너무 포모가 강했었기 때문에 제 고객님들도 사실은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린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더 사시려고 하는 쪽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오히려 늘렸어야 되고 비정상적인 수급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꼬여가지고 급락에 급락을 하고 있고 제 기억에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급락 사이클보다도 지금 이번 한 달의 급락폭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IMF 외환위기 터졌을 때는 상하한가 제한폭이 작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패턴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지났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기억은 좀 흐려져서 그때 고통을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그리고 또 경제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는 거는 저도 이제 사실상 이런 급락은 처음이라 가지고 딜레마인데 저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파는 쪽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는 쪽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아니다 판단되면 현금을 더 늘리는 쪽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가 고점이라면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요? 그건 아마 신호가 나타나기 직전부터 주가는 먼저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고점 시그널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사실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이 명확하거든요. 사이클이. 그래서 고퍼에 사서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실적이 좋을 때 팔아라. 이게 항상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증서를 얘기할 때 팔아라라는 얘기도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단기에 고점 온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주변에 소수긴 하지만 있었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노이즈가 이번에 워낙에 AI 투자 자체가 이전 대비해가지고 워낙에 지금 격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쇼티지 상태가 27년까지는 이제 쇼티지가 뭐 기본 개런티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은 일단 산업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여전히 AI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단계지 AI 확산이 되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AI는 인프라 구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저변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미중 패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을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이 지금 제조업 부활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미국은 AI 없이 제조업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원가가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AI가 도입이 되면서 자동화,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시장을 만들어야지만이 제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AI에 집중하는 거는 패권도 패권이지만 제조업 부활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끝이 날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고민 지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어떤 쇼크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AI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장기 보유 전략이 유효할까요? 최태원 회장님의 회사에 대해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또 반도체는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변동폭이 크지만 지금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앞으로 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투자 지표로 삼아가지고 접근하시면 경영자는 그 오너라고 최대 주주는 어쨌든 최대 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다. 가져가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 거지 그게 투자하고 직결돼 가지고 이제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뭐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흐름하고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은 참고하실 만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말만 믿고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죠. 특히나 이런 진폭은 있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만 가지고 그걸 마냥 붙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레버리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지표로 삼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큰 방향을 제시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